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전세대출 규제 진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 전세대출 규제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전세대출의 DSR이랑 분할 상한 적용이 유력하다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 기사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기사의 내용처럼 전세대출 규제가 들어간다면 아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웬만한 전셋집은 못 들어갈 거예요. 우선 제목을 보시면 DSR이랑 분할 상한을 적용하겠대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컸던 전세대출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정책이 적용되냐고 보시면 기존의 전세대출에 적용하지 않았던 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부분 분할 상한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규제가 포함된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대출 규제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제 전세 대출이 아니라 이 전세 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전셋집을 구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통해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DSR이 적용되게 되면 버는 만큼만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존에 80%까지 해준 이유는 실수요자인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죠. 큰 자금 없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자, 이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연봉이 낮으면 높은 전세도 들어가지 말란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벌면 높은 전세를 사지 말고 그냥 외곽으로 나가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죠. 고정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전부 다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으면 40%에서 60%까지 DSR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예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 또 확실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실수요자 대출도 상한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여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이 아까 뭐죠? DSR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므로 지금 이 전세대출 규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인 DSR 방식이죠. 그 다음 아까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분할 상한 방식인데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DSR을 보시면 전세대출은 보통 대출기간이 2년 정도로 짧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 구조죠. 실제 만기로 원리금을 계산을 하면 DSR이 과도하게 책정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보통 30년으로 걸죠. 그럼 30년 동안 기존에 내가 4억이 있다고 하면 이 4억을 30년으로 나눠서 이제 월 단위로 내가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그 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2년이다 보니까 지금 이 4억을 2년으로 나누게 되면 월마다 내야 되는 금액이 상당한 거죠. 간단하게 20개월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월마다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용대출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1년 정도로 저희가 짧잖아요. 근데 DSR을 산정할 때는 획일적으로 10년을 적용해왔답니다. 현재는 지금 7년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30년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사이인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만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그럼 실제로 DSR 10년에 여기 보이시는 DSR 적용 비율 50%로 계산을 해서 이율 3%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부동산 계산기에서 이제 DSR 계산으로 들어와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우선 제가 연소득을 5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5천만 원이면 대기업이죠. 대기업 단위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방금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대출 기간을 10년이니까 120개월이죠. 그 다음 제가 처음에 한 4억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102%가 나오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원리금 상환액이 5,1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연봉에서 100%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연소득 5천만원도 실수령액은 5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50%를 맞춘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51% 정도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쳤을 때 얼마냐면 2억입니다.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은 지금 대출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본인이 만약 여기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 2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2억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1억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대 2억이 나오니까 총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건 3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얼마의 전셋집을 들어갈 수 있었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청년 같은 경우는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보통 80%까지 대출이 나오죠. 그럼 1억이 본인의 자금이 있다고 하면 5억까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억으로 구한 전셋집이랑 지금 3억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도상으로 찾아보시면 지도상으로 지금 아파트에 30평대에 전월세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건데 그럼 기존에 5억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지금 이쪽은 다 들어갈 수 있죠. 성북구 들어갈 수 있고 동대문구 들어갈 수 있고 은평구, 마포구는 못 들어가고 강서구, 광명시, 관악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의 완전 중심, 이쪽 중심을 빼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집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출 규제가 바로 실행이 돼버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 전세가 3억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방금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모든 지역을 못 들어가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인천 쪽에 서구랑 계양구, 부평, 남동구 쪽 들어갈 수 있죠. 한마디로 본인의 직장이 이쪽 서울 중심, 을지로거나 종각이거나 아니면 강남이거나 이렇다. 그러면 기존에 이쪽 구로구나 아니면 은평구에 살다가 이제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이쪽 지역이고 자, 시흥시, 장안구, 양평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대출이 5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규제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쪽 중앙에서 이렇게 살다가 전부 다 이렇게 외곽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하죠. 지금 한순간에 전세가가 올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세 대출 규제가 되면서 오히려 더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밑에도 내용을 보시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은 2억 1,700만 원까지만 그 다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대요. 진짜 이 말은 연봉이 적은 사람은 우선 아파트 살지 말란 거죠. 근데 서울의 빌라도 요즘 전세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허름한 빌라를 지금 들어가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에 들어가도 무조건 월세를 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인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인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DSR 방식이 아니라 자, 전세대출 1억을 받았을 경우 1억의 20%인 2천만 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만 내게 하는 방식인데 자, 이거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4억 전세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4억의 20%면 8천만 원이죠. 이거를 2년으로 나누면 333만 원입니다. 그리고 4억의 3%로 월 이자를 계산하면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에 납입을 해야 되는 금액은 433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433만 원을 월 수령액으로 하려면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하게 나오는데 연봉이 최소 6,500원 돼야 지금 월 실수령액이 4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433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내 모든 월급을 쏟아 부어야 4억짜리 전세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겠죠. 100만 원만 더 더한다 치면 여러분들 연봉이 8천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1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살면서 4억짜리 전세에 원리금이랑 이자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얘기를 하는 게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안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죠. 지금 현재는 80%에서 100%로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50%에서 80%까지 낮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은행권은 전세 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껴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답니다. 현재 보증공사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지금 방식인데 총 3개의 보증공사가 있고 대출이 이렇게 되고 한도가 80%, 90%, 95%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50%로 줄여버리면 대출을 2억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도 전부 다 실적을 내야 돼요. 실적 없이 공짜로 퍼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한도가 반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이 반 정도 줄어든 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이 이율을 올려야겠죠. 본인의 부담금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처음에 국토부 장관이 맨날 얘기했죠. 영끌하지 말고 제발 기다려달라. 200만원 공급해주겠다, 100만원 공급해주겠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현 단계에서 과연 200만원가 공급이 됐나요? 안 됐죠. 공급되는 집이 어딨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없고, 그 다음 규제만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들고, 그다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폭등을 했죠. 근데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이 사이에 어떤 걸 실행했냐면 공시가율 현실화라고 해서 공시가율을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도 많아졌고 그 덕분에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실질적으로 갭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기존 전세 가격은 여기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자, 갭이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갭 투자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투기나 그런 집 살려는 다주택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갑자기 전세 세입자들 오래 살도록 해줄게 라는 명분으로 정말 갑자기 임대차 3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죠. 자,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니까 어떻게 됐죠? 가만히 잘 있던 집주인이랑 세입자 서로 적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 서로 또 머리를 쓰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분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전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죠? 자, 전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등을 했죠.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자,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가가 원래 여기였는데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서 전세가도 이렇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갭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죠. 제가 볼 때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갭 투자가 다시 가능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온 규제가 뭐냐면 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실제 전세 구하는 사람들의 대출 규제를 해버리자. 자, 지금 전세 살고 있으신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부 말을 정말 잘 따른 분들이에요. 정부 말대로 기다려달라 그러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무주택 전세 세입자들한테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한 것이랑 똑같이 DSR 규제랑 분할 상한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변경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 말만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을 산 것과 똑같이 대출 이자를 내고 원리금도 상환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전세 대출 규제를 왜 하냐라고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세 공급을 늘려서 전세가를 하락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수요를 줄여서 전세가를 잡겠다는 논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세가가 폭등한 이유가 뭐죠? 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아시죠? 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올라가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자가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냐면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이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략은 뭐냐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까지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세 4억이나 5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집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4억에서 5억짜리 전세의 수요자들이 확 줄어드는 거죠.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이게 가격이 기존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놀린 거죠. 참 이것도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정말 계속 밀려나게 돼요. 그 다음 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 전세 수요자들이 자, 집 구매자로 변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전세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 구매자로 변경되고 매수 심리도 상승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집값이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거주 고정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원리금까지 다 납입을 하다 보면 월마다 내야 되는 금액이 4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달마다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의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보유 자금이 감소하는 거죠. 자, 이게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가가 하락할지 이 하락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과연 없어질지 자,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본인 인생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맨날 믿어라 하는데 믿지 마시고 그냥 본인 인생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정부 말만 믿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반대로 본인이 그냥 본인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탓하지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많죠. 남의 불행.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분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삼아서 위안받지 말고 제발 지금부터 본인의 삶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움직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황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